이혜운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무미건조한 흐름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낡은 원룸의 작은 창문 밖으로는 뿌연 도시에 스모그가 내려앉아 있었고 창틀에 앉은 먼지는 그녀의 삶처럼 쌓여만 갔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세상은 늘 차갑고 무관심했다. 26, 한창 꿈을 꿀 나이였지만 혜운에게 꿈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의 현실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백화점 청소부 일, 그리고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막막함 뿐이었다. 밤 10시. 번화했던 백화점은 낮의 화려함을 벗어던지고 고요한 거인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명품관의 반짝이는 쇼윈도우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유리벽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혜운은 익숙하게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지하 1층부터 묵묵히 올라갔다. 고무장갑을 낀 손은 거칠었고 유니폼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저 맡은 일을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왁스를 칠한 바닥은 번쩍였지만 그 빛은 그녀의 그림자를 더욱 길고 외롭게 만들었다. 혜운은 잠시 허리를 펴고 텅 빈 홀을 올려다봤다.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명품 브랜드들의 로고가 침묵 속에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낮에는 부와 욕망이 넘실거리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잠시 멈추는 어딘가 쓸쓸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먼지를 닦아내고 오물을 치우며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일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해서 편안해라고 하랬지만 때로는 너무 답답하다고 수군거렸다. 청소팀 반장인 김민주 씨는 특히 혜운을 탐탁지 않아 했다. 이혜운 씨, 일 좀 빨리빨리 해요. 혼자만 느릿느릿하면 어떡해. 딴 생각 말고 손이나 놀리라고. 민주 씨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혜운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새벽 2시. 잠시 쉬는 시간. 혜운은 직원 휴게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도시락을 열었다. 김치와 식은 밥이 전부인 초라한 저녁이었다. 옆에서는 다른 동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배달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다. 그들은 혜운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라디오를 켰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악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조용한 음악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덧없는 식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들의 불빛은 마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그 빛들은 화려했고 그녀의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혜운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이제 5층 여성복 코너 차례였다. 마네킹들은 차가운 미소를 띠고 값비싼 옷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을 보며 혜운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고 빛바랜 단풍잎 모양 목걸이가 감겨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이 목걸이를 주며 혜운아, 이 단풍잎은 엄마와 아빠가 처음 만났던 곳의 단풍잎이야. 언젠가 내게도 이 잎이처럼 아름다운 인연과 계절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넌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라고 속삭였다. 혜운은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걸이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겼다. 청소하던 중 혜운은 문득 숨겨둔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연필을 들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드레스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빠르게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비록 낡은 스케치북과 몽당 연필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거침없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미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녀의 스케치북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들, 독특한 패턴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는 듯한 인물화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었다. 하지만 이 재능은 굳게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었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서둘러 가방 깊숙이 넣었다. 만약 누군가 보게 된다면 청소부가 별짓 다 하네 라고 비웃을 것이 뻔했다. 새벽 5시, 퇴근 시간이었다.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그랬듯 공허했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에 어두운 골목길. 갑자기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축축한 박스 안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녀석은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가늘게 떨리는 몸과 겁에 질린 눈빛. 해운의 가슴이 찡했다. 이런, 불쌍해라. 해운은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양이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인해 몸을 기댔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어제 편의점에서 사다 놓고 반쯤 먹은 소시지 1개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침 식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생명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었다. 해우는 소시지를 조심스럽게 뜯어 작은 조각으로 잘라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망설임 없이 소시지를 받아 먹었다. 그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빗물이 들이치지 않는 상가처마 밑으로 옮겨주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모르겠네. 아픈데도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해우는 부드럽게 고양이의 젖은 털을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가르릉거렸다. 비록 작은 생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한 온기이자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잠시 고양이 옆에 앉아 비를 피하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있어. 아가, 다음에 또 보자.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금 전 고양이의 따뜻한 천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속에서 그녀는 그저 작은 생명 하나라도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의 작은 선의는 비좁은 방 한 칸과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삶이 단순한 생존 이상이라는 것을, 그녀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따뜻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고양이를 구하는 순간 Save the Cat Moment 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선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단조로운 삶은 이제 곧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운의 단조로운 일상은 여느 때처럼 반복되는 듯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지는 존재감.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고 그 파동이 그녀의 작고 평범한 세계를 산산이 부셔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백화점은 유난히 한산했다. 금요일 밤이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손님들의 발길은 뜸했다. 해우는 명품관 1층을 청소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에르메스 매장 앞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그만둬. 나이든 여인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혜우는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홀 저편.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흐릿한 형체 2개가 뒤엉켜 있었다. 처음엔 부부싸움인가 싶었다. 하지만 곧바로 가방 내놔 라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퍽하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울렸다. 혜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강도였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손에 들고 있던 대걸레를 든 채로 굳어버렸다. 관리 지침에는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관리팀에 보고하고 개입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김민주 반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쓸데없는 짓 하다가 사고치면 월급에서 다 까이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쓰러진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다. 명품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할머니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가 백화점 로비 중앙의 화단 모서리에 부딪힌 듯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공간에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메아리 쳤다. 멀리서 순찰을 돌던 보안요원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강도는 백화점 비상구 쪽으로 사라졌다. 혜은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도망쳐야 했다. 외면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에 엮이지 않고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핏방울이 대리석 바닥에 번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제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만났던 작은 고양이의 모습이었다. 아프고 외로웠던 그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이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안 돼. 이렇게 둘 순 없어. 혜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본능적인 두려움과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인간적인 연민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의 손은 주저했지만 발은 이미 할머니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이성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의식은 희미했다. 혜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다. 다행히 피가 많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부딪혔기에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유니폼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손수건을 꺼내 피가 흐르는 할머니의 머리를 지혈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정신을 집중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멜키 루규에 전화를 걸었다. 네. 여기 백화점 1층 명품관입니다. 할머니께서 강도를 당해서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내용은 정확했다. 그녀는 구급대원의 지시대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할머니의 의식이 돌아오도록 말을 걸었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몇 분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와 경찰차가 백화점 입구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옮겼다. 경찰은 혜은에게 상황을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또박또박 진술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모든 상황이 백화점 내부의 고해상도,
CCTV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강도가 사라진 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텅 빈 백화점 홀에서 오직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한 명의 여인이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지혈을 하는 장면. 그리고 주변을 지나치던 몇몇 직원들이 할머니를 발견하고도 못 본 척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까지도 말이다. 냉정하고 무심한 세상 속에서 혜운의 행동은 너무나 선명하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은 평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어제의 강도 사건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김민주 반장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심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최소한 그녀는 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을 수 없었다.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휴게실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오갔다. 야, 그 이혜운 씨 말이야. 어제 할머니 강도당했을 때 혼자 도왔다며. 응. 맞아. CCTV에 다 찍혔다더라. 우리도 몰랐는데 어제 아침부터 난리였어. 아니, 걔가 평소에 말도 없고 그림자처럼 다니더니 용감하네. 용감한 건지 아니면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건지 누가 알아. 난 좀 깬다. 조용히 자기 일이나 하지. 부정적인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혜운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에게 그녀의 행동은 영웅적이기보다는 별난 행동으로 비춰지는 듯 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오전 9시, 백화점 게시판에 공지 하나가 긴급히 붙었다. 긴급공지, 어제 발생한 강도 사건 관련. 내부 CCTV 영상 유출 및 확산 주에 혜운은 공지를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으로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메인 뉴스 화면에는 그녀가 지혈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백화점 CCTV 영상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충격 백화점 강도 사건. 모두가 외면할 때 청소부 한 명만이 나섰다. 댓글창은 폭발적이었다. 진정한 의인이다. 천사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감동이다 등 칭찬 일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신상에 대한 궁금증과 왜 다른 사람들은 돕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혜운은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공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하운 씨 맞으신가요? 저는 어제 쓰러지셨던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혜운 씨를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신지.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다. 할머니의 아들, 이렇게 빨리.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녀의 평범한 삶은 이 강도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녀의 발밑에 드리워진 새로운 길은 불확실했지만 더 이상 뒤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녀는 이 낯선 파편들 위를 걸어가야만 했다. 이혜운은 휴대전화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할머니의 아들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어쨌든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약속 장소는 백화점 인근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혜우는 몇 번이나 거울을 보고 낡은 유니폼 대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자신을 숨길 수는 없었다. 라운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낯선 공기에 압도당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으며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우아했다. 그녀가 일하는 백화점의 화려함과는 또 다른 조용하면서도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예약된 테이블로 다가서자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어제 강도를 당했던 할머니, 최 여사였다. 할머니는 말끔한 옷차림에 얼굴에 약간의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지만 기색은 훨씬 좋아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준우, 장준유 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할머니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빛,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은 그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아우라를 풍겼다. 그가 바로 백화점을 소유한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 강준우였다. 그는 혜운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하은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불편한 자리에 초대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다. 혜운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최 여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혜운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이하은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은인 같은 일하고. 이하은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혜운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요. 이때 강준우의 뒤편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강준우에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박성민 포창민, 강준우의 비서실장이자 홍보팀장이었다. 그는 강준우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인물로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야심가였다. 그는 혜운을 힐끗 보더니 피식 웃으며 강준우에게 말했다. 이분이 그 청소부 직원인가 봅니다. 회장님,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쓰러진 사람 보고 신고한 것뿐인데. 언론이 좀 과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다 조작해서 올렸는데도 요즘은 워낙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와요. 박성민의 말에 혜운은 물론 최 여사와 강준우의 표정까지 굳어졌다. 혜운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박성민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혜운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 같은 로울리 워커가 감히 이런 자리에 오다니라고 말하는 듯 했다. 강준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박 실장, 그 말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혜운 씨는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 용기만큼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박성민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었다. 아, 물론이죠, 회장님. 그저 과도한 관심이 이혜운 씨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될 뿐입니다. 이런 일은 자칫 잘못하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청소부 직원이 갑자기 영웅 대접받는 것도 좀...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최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박성민을 노려보았기 때문이다. 박성민은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다. 최 여사가 다시 혜운의 손을 잡았다. 이혜운 씨, 박 실장은 그냥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정말 이혜운 씨 덕분에 살아난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혜운 씨, 자세히 보니 내 손녀딸 같기도 하고 어쩐지 낯설지가 않네.
최 여사는 혜운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단풍잎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다. 혜운은 당황하며 손을 황급히 빼려 했다. 그 흉터는 어릴 적 불이 난 공방에서 강아지를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다. 그녀는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건 어릴 때 다친 상처입니다. 혜운은 작게 운걸거렸다.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이 흉터, 이거 혹시 단풍잎 문양 아니니? 혜운은 그제야 자신의 흉터가 단풍잎 모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의 단풍잎 문양과 흡사하게 생긴 흉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여사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잊고 지내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했다. 그때 마침 라운지를 지나가던 백화점 기획팀장 이수현이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회장님, 최 여사님, 안녕하세요. 이혜운 씨도 여기 계셨네요. 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수현 팀장은 혜운에게 칭찬을 건네며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흘끗 보았다. 이혜운 씨 손목에 있는 흉터. 그거 혹시 옛날에 우리 백화점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풍경장인 가문의 표식 같네요. 그분들 작품에 늘 그런 단풍잎 문양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아쉬웠는데 이수연 팀장의 말에 최 여사와 강준우는 물론 혜운까지 놀랐다. 최 여사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강준우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준우야, 혹시 기억나니? 옛날에 우리 집안과 거래하던 아주 섬세한 기술을 가졌던 공예가 집안. 그분들의 후손일지도 몰라. 혜운은 그제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물려주신 단풍잎 목걸이. 그리고 넌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떠올렸다. 그녀의 가족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박성민은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혜운은 그저 언론 플레이에 이용될 청소부 직원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특별한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저런 애송이가 감히 회장님 눈에 들려고 함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면담이 끝난 후 강준우는 혜운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혜운 씨, 어머니께서 이혜운 씨의 진심을 보고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으니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혜운 씨의 용기와 재능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네요. 혜운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강준우,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박성민의 행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혜운이 최 여사와 강준우의 눈에 든 것을 질투했다. 별 볼 일 없는 청소부 따위가 감히 우리 회장님 앞에서 잘 보이다니. 그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혜운이라는 직원, 신상정보 전부 알아봐. 학력, 가족관계, 주변 사람들까지.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바로 보고해. 또한 박성민은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익명 게시판에 혜운에 대한 험담과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님 아들 꼬시려고 쇼한다더라. 관심병 환자. 회사 이미지 망치려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혜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녀가 더 이상 강준우와 최 여사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혜운의 순수한 선의를 비난하고 왜곡함으로써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한편
혜운이 일하는 청소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김민주 반장은 박성민의 말에 동조하는 듯 혜운에게 더욱 심한 잔소리와 함께 힘든 업무를 몰아주기 시작했다. 이혜운 씨, 당신 영웅이라며 그럼 이 정도쯤은 우습게 할 수 있겠네. 자, 저쪽 화장실 청소도 다 하고 여기 VIP 라운지도 당신이 맡아. 그녀는 혜운이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길 바랐다. 혜운은 갑작스러운 세상의 관심과 박성민의 노골적인 견제, 그리고 김민주 반장의 차별 대우 속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놓인 듯 했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 내면에 숨겨진 진짜 재능과 강인함을 드러낼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단풍잎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운명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혜운은 박성민의 노골적인 견제와 김민주 반장의 가시돋친 지시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악의적인 소문과 멸시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스스로를 가두려는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최 여사와 강준호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를 도왔던 그날의 기억은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특히 강준호의 명함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희망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어떤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대기업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다가왔다. 백화점 1층 로비 전체가 행사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과 최첨단 조명 장치,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면서 백화점은 낮보다 밤에 더 밝게 빛나는 거대한 무대처럼 변해갔다. 이번 기념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를 보여주는 야심찬 패션쇼와 신기술 발표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이곳은 혜운이 매일같이 쓸고 닦는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의 상징과도 같았다. 기념식 준비는 철야로 진행되었다. 청소팀도 비상이 걸렸다. 김민주 반장은 혜운에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몰아주며 괴롭혔다. 이혜운 씨, VIP 라운지 바닥은 당신이 맡아요. 티끌 하나라도 보이면 알아서 해요. 심지어 다른 동료들이 쉬는 동안에도 혜운에게만 추가적인 청소 구역을 지시했다. 박성민은 이러한 민주 반장의 행동을 뒤에서 조종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운이 기념식 날 실수를 저지르거나 아예 지쳐서 일을 그만두기를 바랐다. 기념식 전날 밤,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백화점은 아수라장이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백화점 1층 메인홀의 조명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내 연기가 피어오르고 탄내가 진동했다. 패션쇼를 준비하던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전원 나갔어. 탄내 나는데 어디서 불이라도 난 거 아니야. 혼란 속에서 강준우가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안전팀. 당장 확인해. 그러나 문제는 심각했다. 전문 기술팀은 때마침 다른 현장 작업 중이어서 백화점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내일 아침이면 당장 기념식이 시작될 터였다. 만약 조명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려면 기념식은 물론 패션쇼까지 취소될 위기였다. 이는 그룹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였다. 박성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준우에게 달려가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아무래도 청소팀의 부실한 관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전기 배선 쪽에 먼지가 많다고
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관리 부실입니다. 그는 은근히 혜운이 속한 청소팀, 나아가 혜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김민주 반장은 박성민의 말에 얼굴이 새파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혜운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 웅장한 전선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을 향했다. 그녀는 평소 청소를 하면서 백화점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평소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선이나 오래된 장치들을 유심히 복원했다. 그녀의 어릴 적 어머니의 공방에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기계와 도구들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저쪽입니다. 혜운의 작은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울렸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손가락으로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저쪽에 오래된 배선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도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쪽부터 확인해보는 게... 박성민이 그녀의 말을 듣고 코웃음 쳤다. 뭐 청소부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당신은 가서 걸레나 들고 있어. 그의 비아냥거림에 혜운은 고개를 숙였다. 김민주 반장도 혜운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야, 이혜운 왜 나서서 일을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러나 강준호의 시선은 달랐다. 그는 박성민과 기술팀 직원들의 호들갑 속에서도 혜운의 눈빛을 보았다. 확신에 찬 그 눈빛은 단순한 억측이 아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혜운의 말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혜운이 어제 할머니를 구했을 때 보여주었던 침착함과 용기를 기억했다. 이혜운 씨, 정확히 어느 부분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모든 시선이 혜운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강준호의 믿음이 담긴 눈빛을 보자 다시 용기가 생겼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장식품 뒤에 가려진 오래되고 낡은 전원 제어반이 있었다. 여기입니다. 이 배선 평소에도 이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작은 스파크가 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혜운은 구체적인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술팀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며 그곳을 살펴보았다. 그때 백화점에 도착한 최 여사가 상황을 보고 강준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혜운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혜운의 낡은 단풍잎 목걸이가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 여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 그녀가 보았던 혜운의 손목 흉터와 예전에 그녀의 집안과 거래하던 장인 가문의 특별한 재능이 묘하게 겹쳐졌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강준호는 옆에서 시간을 확인했다. 기념식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기술팀은 여전히 우물쭈물하며 이 배선은 너무 오래돼서 저희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며 난색을 표했다. 박성민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혜운을 비웃었다. 봐라. 청소부가 뭘 안다고. 혜운은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낡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강준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이 난관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어릴 적 어머니의 공방에서 어깨 너머로 보았던 수많은 기계들과 씨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몸속 어딘가에 알 수 없는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기계에 고장난 부분이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단풍잎 흉터가 묘하게 뜨거워지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기념식 시작 10분 전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백화점 1층 로비는 여전히 어둠과 혼란 속에 잠겨 있었다.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기술팀 직원들은 이마에 땀방울을 송골송골 맺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박성민은 이제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이혜은 씨, 이러다 기념식 망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괜히 아는 척하다가 일만 더 키우는군요. 강준우는 굳은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다. 그는 혜은의 말을 믿었지만 시간이 너무 없었다. 최 여사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혜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혜은은 기술팀 직원이 허둥대며 내려놓은 작은 공구 상자에서 십자 드라이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전원 제어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낡은 패널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이하은 씨, 뭘 하려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한 기술팀 직원이 소리쳤다. 혜은은 대답 없이 묵묵히 나사를 마저 풀었다. 패널이 열리자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일부 전선은 피복이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전선 하나하나에 손가락을 대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공방에서 느꼈던 익숙한 감각이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마치 전선들이 그녀에게 자신들의 문제점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고장난 회로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의 흐름과 열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단풍잎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잠자고 있던 재능이 깨어나는 신호와 같았다. 잠깐 저 녹색 선입니다. 피복이 벗겨진 채로 다른 선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 검은 선 연결이 헐거워졌습니다. 혜은은 정확히 문제를 짚어냈다. 기술팀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가 가리킨 곳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다. 메인 전원선을 제외한 보조 회로의 두 지점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이 정도라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발견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다. 기술팀 직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이걸 지금 다 수리하려면 최소 30분은 더 걸립니다. 기념식은 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혜은은 결심한 듯 드라이버를 단단히 고쳐주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단호하고 확고했다. 박성민은 비웃으며 말했다. 제정신이야 미쳤군. 청소부가 뭘 한다고. 김민주 반장은 겁에 질려 혜은을 말리려 했다. 야, 이혜은 괜히 오버하지 마. 책임질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나 강준우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이혜은 씨를 믿어봅시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최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연륜의 지혜와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혜은의 손목에 있는 단풍잎 흉터가 그녀의 집안과 인연이 깊었던 풍경장인 가문의 표식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시계나 악기와 같은 정교한 기계를 다루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혜은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마치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장인의 손처럼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벗겨진 피복을 임시로 절연 테이프로 감고 헐거워진 나사를 힘껏 조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주변에서는 초조함의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 짧은 한숨 소리, 그리고 그녀의 성공을 비웃는 듯한 박성민의 콧방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실패하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혜운이 마지막 나사를 조이는 순간 갑자기 팟 하는 소리와 함께 제어반 안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다. 짧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백화점 홀은 다시 암흑에 잠겼다. 아,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박성민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강준호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최 여사의 입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혜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야, 뭔가 더 있어.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오직 기계의 소리에만 집중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제어반 뒤쪽으로 손을 뻗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하게 끊어진 비상 전원선이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끊어놓은 것처럼 깔끔하게 잘려 있었다. 혜우는 망설이지 않고 그 두 개의 선을 손으로 잡아 연결했다. 맨손으로 전선을 잡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스파크가 다시 튀었지만 그녀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빛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빛났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단풍잎 흉터가 섬광처럼 강하게 빛나는 듯했다. 후잉팟, 그녀의 손에서 마지막 스파크가 튀는 순간 거짓말처럼 백화점 메인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환하게 켜졌다. 화려한 샹들리에들이 다시 빛을 발하고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어둠에 잠겨있던 백화점은 순식간에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기념식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혜운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의심과 초조함이 가득했지만 이내 경악과 놀라움, 그리고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평범한 청소부 직원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것이다. 박성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김민주 반장 역시 혜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두 눈을 비볐다. 그들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부끄러움으로 변했다. 강준우는 혜운을 응시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 그리고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혜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통해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 여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혜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운의 손은 스파크 때문에 살짝 그을려 있었지만 그보다 빛나는 것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였다. 최 여사는 혜운의 손목에 있는 단풍잎 흉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확신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 강준우가 혜운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정을 읽어냈다. 그것은 깊은 끌림이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홀은 이제 빛으로 가득 찼고 그 빛은 혜운을 비추며 그녀가 진정한 영웅임을 만천에 드러냈다. 백화점 1층 홀을 가득 채운 환호성 속에서 이혜운은 강준우와 최 여사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은 스파크로 인해 약간 따끔거렸지만 그 작은 상처는 승리의 훈장과도 같았다. 박성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가 그렇게 비웃고 무시했던 청소부가 백화점의 위기를 구하고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했다. 기념식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후 강준우는 박성민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박성민 실장, 당신이 이혜운 씨를 어떻게 대했고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중요한 순간에 이혜운 씨의 행동을 방해하려 했던 것도 말이죠. 박성민은 변명하려 했지만 강준우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한 개인의 순수한 선의를 악용하고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망칠 뻔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그룹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강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입니다. 모든 직위에서 즉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퍼뜨린 모든 루머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박성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굴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탐욕과 비열함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룹에서 영원히 퇴출되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죄악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편 김민주 반장은 박성민의 해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혜운에게 자신이 박성민의 말을 듣고 괴롭혔던 일들이 떠올라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기념식이 끝난 후 아무도 없는 청소 도구함 앞에서 혜운을 기다렸다. 이하은 씨, 미안합니다. 민주 반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박 실장 말에 넘어가서 이하은 씨를 괴롭히고 없는 소문까지 믿고 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혜운은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이해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반장님,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내가 이혜운 씨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바보 같았어. 민주 반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손으로 혜운의 거친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이혜운 씨를 돕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시켜만 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혜운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 그녀의 오해는 진심 어린 뉘우침으로 이어졌다. 며칠 후 혜운은 강준우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강준우와 최 여사가 함께 있었다. 최 여사는 혜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혜운 씨, 정말이지 우리 집안의 은인이에요. 내가 퇴원하고 준우한테 다 들었어요. 혜운 씨가 나를 구해준 것도 모자라. 어제는 우리 준우의 회사까지 살렸으니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강준우는 최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혜운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혜운 씨, 저희 그룹은 이혜운 씨의 뛰어난 재능과 관찰력,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혜운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룹 신규 패션 디자인팀 특별 채용남이라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패션 디자인. 그녀가 스케치북에 몰래 그려왔던,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바로 그 꿈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이건 제가 감히 받을 수 없는 혜운은 말을 잊지 못했다. 강준우가 미소 지었다. 이혜운 씨의 디자인 스케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섬세한 손놀림에서 당신의 숨겨진 재능을 엿봤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하운 씨의 손목 흉터와 단풍잎 목걸이가 예전 우리 집안과 인연이 깊었던 풍경장인 가문의 표식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이죠. 그 가문은 아주 정교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지닌 장인들이었습니다. 이혜운 씨는 그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분들이 만들었던 시계나 장신구들은 정말 예술이었지. 혜운 씨, 당신은 청소부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이자 장인이야.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놔야 해.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정체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혜우는 강준우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강준우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이혜운 씨,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혜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회장님과 할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혜운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혜운 씨의 재능을 너무 늦게 알아본 것이 후회됩니다. 강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혜운 씨의 용기와 재능은 우리 그룹에 큰 영감이 될 겁니다. 앞으로 힘들겠지만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들의 대화는 일적인 이야기를 넘어섰다. 강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그룹을 이끌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혜운 역시 자신의 외로웠던 성장기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 과정에서 혜운은 강준호가 차갑고 이성적인 사업가 이면에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준호 또한 혜운의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숨겨진 재능에 깊이 매료되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의 빛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빛들이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와 가능성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강도 사건이라는 불행한 시작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그녀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혜운의 삶은 강도 사건과 그 후에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먼지를 닦아내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걸레 대신 섬세한 디자인 스케치가 담긴 새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강준우가 제안한 그룹 내 신규 패션 디자인팀 특별 채용은 그녀에게 꿈만 같은 기회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디자인팀 사무실의 밝은 조명 아래 혜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급 디자인 도구들을 만지작거리며 감격했다. 그녀의 옆자리 동료들은 그녀의 특별한 배경을 궁금해했지만 박성민처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과 재능에 대한 막연한 존경심을 내비치는 듯 했다. 혜우는 겸손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낮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밤에는 디자인 관련 서적을 읽으며 지식의 폭을 넓혔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듯 폭발적으로 피어났다. 강준우는 바쁜 와중에도 혜운에게 수시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혜운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직접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그의 날카로운 안목과 진심 어린 조언은 혜운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두 사람은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혜운은 강준우에게서 단순한 상사이 아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존재를 발견했다. 강준우 또한 혜운의 순수함과 끈기,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최 여사는 혜운을 마치 친딸처럼 아꼈다. 그녀는 혜운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백화점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최 여사는 혜운의 손목 흉터와 단풍잎 목걸이가 바로 자신의 집안과 오랜 인연을 맺었던 풍경장인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혜운에게 그 가문의 역사와 그들의 뛰어난 공예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혜운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더 이상 청소부라는 직업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유구한 장인의 피를 이어받은 특별한 존재였다. 어느 날, 최 여사는 혜운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혜운 씨, 우리 준우도 참 좋은 아이인데 혹시 혜운 씨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네. 나는 혜운 씨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최 여사의 솔직한 고백에 혜운은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이미 강준우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그들의 신분 차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 여사의 진심 어린 제안은 혜운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강준우 또한 혜운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는 혜운의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 반했다고 말했다. 혜운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마침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의 관계는 주변의 축복 속에서 무르익어갔다. 혜운의 성장은 눈부셨다. 그녀는 패션 디자인팀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빠르게 핵심 인재로 부상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고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딘가에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디자인 세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리더가 되었다. 한편 과거 혜운을 괴롭혔던 김민주 반장은 혜운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청소팀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고 혜운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녀는 진정한 조력자로 변모하여 혜운의 곁을 지켰다. 혜운은 과거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녀는 강준우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 재능 발굴 프로젝트 반보였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지만 숨겨진 재능과 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느덧 봄이 깊어지고 백화점 1층 로비는 다시 한번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기념식이 아닌 이혜운이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한 희망의 컬렉션,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언론과 패션계 인사들, 그리고 그룹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다. 강준호는 무대 뒤에서 혜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최 여사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패션쇼는 대성공이었다. 혜운의 디자인은 찬사를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패션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쇼가 끝난 후 혜운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때 이 백화점에서 밤새도록 바닥을 쓸고 닦는 청소부였습니다. 저에게 꿈은 사치였고 현실은 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저의 손을 잡아준 분들을 만났고 저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강준우와 최 여사 그리고 과거 청소팀 동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선보인 이 컬렉션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이름 없는 그림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빛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강준우는 혜운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혜운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혜운은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 빛을 세상에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폭풍우를 뚫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만개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지은과 준혁의 결혼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다. 김지은은 더 이상 어둠 속 그림자 같은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며느리이자 윤갤러리의 수석 보건가 그리고 희망의 유리,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세상의 빛 속에서 당당히 살아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이제는 섬세한 뿐 아니라 강인한 확신과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결혼 후 지은은 윤 여사로부터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윤갤러리의 수석 보건가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녀는 보건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수많은 유물을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특히 그녀가 복원한 작품들은 단순한 원상 복원을 넘어 작품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거기에 지은 특유의 섬세한 터치를 더해 더욱 가치를 높였다. 희망의 화병은 윤갤러리의 상징이자 지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걸작으로 전 세계 미술계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복원예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희망의 유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예술적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젊은이들을 후원했다. 그들에게 복원기술, 유리공예,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윤갤러리나 그룹 내의 관련 부서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의 설립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지은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지은의 가장 큰 조력자는 남편 강준혁이었다. 준혁은 그룹의 CEO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언제나 지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지은의 재단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그녀가 새로운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룹 내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윤 여사는 지은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지은이 자신의 아들 준혁의 배우자로서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예술가이자 선행을 베푸는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윤 여사는 종종 지은과 함께 재단 행사에 참여하여 젊은이들을 격려했고 자신의 오랜 소망이었던 예술의 사회 환원을 지은이 이루어주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지은이 진정으로 자신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준 존재라고 생각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지은의 여동생 지민에게서 찾아왔다. 지은의 도움 덕분에 지민은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은 언니의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약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밝고 건강한 아가씨가 되었다. 두 자매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빈곤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희망의 유리 재단에서 주최하는 자선 경매 행사가 윤갤러리에서 열렸다. 지은은 직접 디자인하고 복원한 유리 공예품들을 선보였다. 그녀의 작품들은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각각의 작품에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강준혁은 연설대 옆에 서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윤 여사는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딸처럼 아끼는 지민의 손을 잡았다. 행사의 절정. 지은은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윤갤러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 희망의 화병이 놓여 있었다. 화병은 그녀의 손에서 완벽하게 복원되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병을 보며 지난날의 자신을 회상했다. 낡은 한여복을 입고 차가운 저택의 바닥을 쓸던 외로운 그림자. 그리고 한때 자신의 삶을 위협했던 깨진 화병의 조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의 삶을 완성하는 소중한 퍼즐 조각이 되었다. 이 화병은 제게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지은은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깨진 조각들이 모여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저는 이 화병처럼 세상의 모든 깨지고 상처받은 조각들이 다시 빛을 찾고 새로운 의미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빛이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서도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무한한 신뢰가 읽혔다. 행사가 끝난 후 지은은 윤 여사와 준혁 그리고 지민과 함께 갤러리 정원을 거닐었다. 정원에는 만개한 꽃들이 따뜻한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은 한 손으로는 준혁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민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그녀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다. 따스한 햇살이 지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어둠이 아닌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완벽한 두 번째 봄과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두 번째 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작은 선의와 응원이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